석탄 발전과 함께 산업혁명을 열었던 영국. 경제 주요국 중 최초로 석탄 발전 완전 종료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 기후위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주실 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심한선 SF 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천호 원장님은 지난번에 총선에 네. 기후 위기 이제 예. 이 아젠다를 하시면서 이 정의당 후보로 나오셔서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뭐 기후 변화 관련된 이런 글 읽고 그다음에 또 글을 쓰고 예,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저희가 좀 전문가를 모시고 정확하게 또 필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습니다. 자, 올해 9월 30일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을 한 건데 이거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영국이 1769년 처음 이제 증기 기관을 돌려서 석탄을 본격적으로 산업에 사용한 나라잖아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1882년 에디슨이 처음 석탄 발전소를 런던에다가 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석탄 발전도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한 나라가 바로 이 석탄 사용을 마지막 끝장을 낸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 화석 연료 시대에 그런 어떤 이제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이게 뭐 영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G7 국가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2025년, 프랑스가 2027년, 카나다가 2030년, 또 독일이 2035년이면 석탄 발전 완전 문 닫아 버리겠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선언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에너지를 뭘 썼냐 갖고 달라지잖아요. 예. 나무를 태웠냐, 석탄을 태웠냐, 석유냐, 가스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바로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산업의 판이 열리는 도약의 판이 열린다. 그거에 이제 시작을 갖다 알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너무 급작스럽고 급격해가지고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 네. 왜냐하면은 2012년에 석탄 발전이 영국 전력의 39% 거의 40% 가까이 차지를 했어요. 12년 만에 39%를 다 덜어내고 예. 그럼 여기를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가능했고 이게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석기 시대가 뭐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도로에 아직도 그 많습니다. 대안에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석기 시대가 끝난 거 아니에요. 청동기라는 게 나오고 뭐 철기가 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생겼으니까 그게 끝장이 난 거죠. 재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된 그렇죠. 거죠. 그것처럼 바로 이제 이 석탄을 끝장낼 수 있는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이제 등장을 했고 이 기술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죠. 모든 기술은 초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자체가 약 90% 세계 기준으로 세계 예. 평균 기준으로 그다음에 풍력은 50%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쫙쫙 내려가는 거는 이 재생 에너지 분야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네. 이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설치 비용이 설치 비용이 자체가 10분의 1로 그렇게 떨어졌고 예. 그래서 지금 현 이제 우리가 기존에 돌리고 있는 시스템으로 따지면 당연히 석탄이 싸죠. 예.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가 새로 만든다. 발전소를 새로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그 설비 비용, 건설 비용하고 그걸 또 운영할 때 써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를 기준으로 왔었을 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태양광 또는 풍력이 가장 싼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는 예. 새로 진다라고 하면 원전이 가장 싼 나라입니다. 뭔가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 어깨를 걸고 있는 나라를 봤더니 예. 옆은 러시아다, 그 옆은 봤더니 우크라이나다. 뭔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데 가서 지금 줄 서 있지 않나? 그거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때고요. 아니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원전이 제일 싸다라는 거는 아니 예. 어차피 태양광 패널은 예. 가격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다 태양광 패널 가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비슷하다가 할지라도 그게 대량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단가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설치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그런 제도들 이런 이제 그 비용들이 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쪽 분야에 투자를 워낙 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비싼 나라에 속합니다. 아, 예.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영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0년에 7%에 불과했는데 올해 네. 상반기에는 50%를 넘겼다라고 네. 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는 기술 혁신, 예.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예. 이거를 만드는 가격이 거의 10분의 1로 떨어진 거,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량 정책적인 지원과 대량으로 해서 이거를 단가를 낮추고 이런 시스템이 예. 구축된 거 뭐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친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시장에서 그런 어떤 임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자체가 낮아져 갖고 시장에서 그게 이제 수용성이 대단히 좋아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2008년도에 세계 최초로 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계획을 세웠고 그와 관련된 법령 제도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게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섰냐 진보 정권이 들어섰냐 상관없이 강력하게 이거를 갖다 시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탄소 국경 조정제도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이제 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생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유럽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을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일종의 관세를 매기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 영국의 어떤 정책에 좀 영향을 준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일종의 이제 사다리 차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제 유럽 연합과는 이미 협상이 이제 끝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안에서 기업이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하면 약 그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만 지불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예. 그 차액에 대해서 유럽 연합이 우리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물건 만들 때 1톤 배출하면 10만 원의 비용을 기업들이 내면서 만드는데 니들 10,000원밖에 안 냈지 그 차액을 갖다 관세를 때려줄게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 실시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유럽 연합이 그럼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그렇게 탄소경 조정 제도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한 7개 정도 네, 품목 그냥 얘기가 자기네들이 나오죠. 싸게 사고 싶은 거는 그냥 그것과 그 제도를 갖다 적용시키지 않고 그래 유럽 연합 입장에서 굉장히 보호하고 싶은 기간 산업들 있잖아요. 예.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이러한 것들. 화학 뭐 이쪽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국가로서는 굉장히 갖고 싶어하고 보호하고 싶은 산업들인데 이 자유무역 체계에서는 이게 잘 안 됐는데 바로 이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바로 실질적으로다가는 자기 국가의 정책을 갖다가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상이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네. 들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필사적인 노력이잖아요. 근데 SF 작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가지고 인류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이게 좀 소위 말해서 망했다. 세상이 망했다. 인류가 망했다. 이런 작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그쵸.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럴 때 보통 우주로 가는데 음.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된다, 지구를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또 지금은 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그 와인드 걸이라는 소설 예전에 언급한 적 있지만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자원 고갈, 뭐 기후 위기, 해수면 상승 막 이런 걸로 세상이 망했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세상이 그렇게 잘 안 돌아가게 됐으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물자 이동 이런 것도 다 좀 멈추고 그래서 기존의 국가들이 다 내수 경제로 돌아가야 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식량도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의 그 강대국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재편이 된 거죠. 살아남을 수 있어야지 그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 식량이 어떻게 이제 자립을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걸 가지고 그 동력을 얻을 것인가? 여기서는 스프링을 사용하거든요. 스프링이요? 네, 스프링 탄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좀 구현을 했다. 좀 이런 설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에서는 드디어 조금 그 살아나려고 한다. 그래서 드디어 조금 약간 세계적인 그 교류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스프링을 네. 열심히 튕겨가지고 그쵸, 에너지를 그쵸, 만든다고요? 그쵸. 그럼 사람의 노동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인가요? 뭔가 근데 아무것도 없이 스프링이 튕길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스프링을 예. 그러니까 사람이 누른다기보다는 일단 스프링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어차피 네. 이제 SF 소설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 적어도 지구의 무언가를 이제 판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걸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뭐 창의적인 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동력이 다 끊기는 거, 인류가 멸망하면은 동력이 끊기면은 월리 같은 뭐 이런 작품에서는 어떻게 그 로봇이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태양광을 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나 뭐 이런 설정들이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경우에 진짜 딱 그 인류가 다 망했고 빙하기가 왔고 그래서 한참 뒤에 로봇만 살아남았다. 예. 그래서 기계면은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설정에 그 김보영 작가의 종이귀환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 경우에는 그 공장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존의 로봇을 약간 회수해서 그걸로 재제작을 한다인데 당연히 그걸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차 좀 약간 망해가는, 게다가 빙하기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 그 기후도 로봇들에게 편안하다 했던 그 추운 기후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맞닥뜨린 것처럼 이 로봇들도 좀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이게 그 소설의 핵심은 아니지만 좀 로봇도 그런 상황이 된 적응, 거예요. 진화해야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천호 박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유럽들이 필사적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이유는 예. 하나는 기후 위기, 실제적으로 예. 이제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야 예.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또는 여러 경제적, 산업적 예. 이유가 이제 같이 예. 맞물려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게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할지라도 유럽이 탄소 국경세, 탄소 예.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우리한테 타격이 오는 건데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은 지금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리고 있는지 이게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 네. 들어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도 출발점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거는 기후위기 대응이거든요. 예. 아까 세계 최초가 2008년도 영국에서 시작이라는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정책 결정자들도 세계 흐름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다가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아젠다를 만들어 놓고서도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를 시켜서 2018년까지 내 최고 정점까지 이루고요. 예. 2018년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되었거든요. 우리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녹색 성장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그 강을 파는 데 썼던 그 수십조 원의 돈을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우리가 그때 했더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는 예. 아주 난이도가 높은 뭐 백신이라든가 과학기술이 아주 그 높은 이런 기술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제조업이 강하면 잘할 수 있는 기술이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강국이었긴 나라기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굴러 들어왔던 굉장히 절호의 찬스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린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늬만 녹색 성장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UNFCC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담을 이제 매년 하게 되는데
있었는데 당사국 회담에서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 회의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갖다 3배를 늘리자라고 했었는데 한국이 거기에 이제 손을 갖다 번쩍 들었습니다. 3배를 지금 우리가 얼마인데 얼마로 늘리겠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평균이 30%예요. 전 세계 평균이 30%.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10%입니다. 10%요. 예, 수력까지 포함을 시켜서요. 수력까지요. 예. 예. 그래 10%인데 거기에 이제 3배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몇 년도까지요? 2030년까지. 2030년이요? 잠깐만요. 그러면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 당사국 회담에서 그렇게 이제 손을 들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세계 지금 평균이 30%인데 예. 우리는 지금 3배를 늘리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봤자 이제 세계 예. 평균에 예. 수렴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100%를 늘려야 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그 전혀 아니 10배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 세계 이 기준하고도 맞지가 않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또 올해도 와갖고 실제 또 국내 정책은 어떻게 하냐. 예. 이게 송전망이 이제 제대로가 갖춰지지가 않아갖고 지금 이제 호남하고 제주하고 동해안 쪽에는 이 태양광하고 풍력을 갖다 더 이상 설치를 못하게 해버리는 막아버리는 이러한 정책이 결정났거든요. 그냥 세계 무대에 나가서 그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시원찮은 계획인데 예. 실제 국내를 들어오면은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이러한 정책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뭐 탈원전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예. 있지는 않지만 탈원전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에 조금 관심이 없어지거나 좀 소홀히 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워놨던 그런 이제 온실가스 저감이라고 하는 것도 국제 수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더 무너뜨려 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지금 사회자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지금 뭐 탄소국경 조정제다, 뭐 아리백이다, 뭐 ESG다 세계 이 주류 시장의 참여의 전제 조건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해야지만 이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세계 수준 재생에너지 10%면 세계 거의 꽁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지금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그렇죠. 지금 제조업 강국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 주류 시장에 정말 미친 듯이 따라잡아야지 우리는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한 준비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위기보다도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못하는 바로 정책 결정자들의 위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전문가들의 또 의견을 들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탈원전이니 뭐 이런 거 가릴 때가 아니라 원전도 필요하면 짓고 재생에너지 지금 무조건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남은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정책 결정자들이 좀 이걸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영국 석탄 발전 종료 그리고 기후 위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